스트레스는 자꾸 쌓이고 고민은 많아지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것 없으셔서 오늘도 혼자 꾹 참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들어주는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 적은 있어도 이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많이 설레더라고요. 이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는데 휴가철이 아니라 그런지 다른 손님도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남자분이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공동 주방에서 마주쳐서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내일은 어디 가보실 생각이세요? 나 좀 설렜어 지금. 네. 저는 내일 우도 들어가 보려고요.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같이 갈래요? 그렇게 저희는 이 다음날 함께 우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일하는 분야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저는 신기하고 긴장이 됐는데 그분은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 너무 익숙해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 남자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이 마음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여행지라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너무 헷갈려요. 이 서울에 올라왔지만 자꾸 그 사람 생각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깨톡?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봤던 양재진입니다. 서울 올라왔는데 희진 씨 생각이 자꾸 나서 연락드립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때마침 온 문자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죠? 어머 어떡하면 좋죠? 이거는 사랑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로망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약간 운명 같은 만남? 그쵸? 이런 것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걸 바라시고 꿈꾸고 하시죠. 사실 바캉스 로맨스 영화 소재로 되게 자주 쓰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 비포 선라이즈만 해도 비엔나에서 만나죠. 에다노크랑 줄리엣가 기차에서 네. 만나서 비엔나에서 그냥 내리죠. 무작정 내려서 되게 아름다운 또 이야기들을 또 써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 낯선 장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 약간 보편적인 심리. 일단 영화 소재로 쓰인다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너무 팩트 폭력자 아니야? 이거 팩트 많은 폭력인데 많은 이거? 분들이 네. 꿈꾸고 바라지만 현실에서 참, 이루어지기 네. 힘든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낯선 곳, 특히 낯선 곳으로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그쵸. 갈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에 대해서 많이 내려놔요. 그리고 약간 좀 오픈 마인드가 되는 네. 것도 있잖아요. 오픈 마인드 여행지에서.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상시 나와 다른 내가 되고 싶어 해요. 일상에 찌든 내가 아니라 맞아. 여행 갈 때는 새로 옷도 사고 혹은 그쵸. 옷을 거기 가서 입을 때도 평상시 입듯이 절대 안 입잖아요. 약간 새로운 마음 네. 가지고 새롭게 출발. 새로운 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죠. 여행지에서 봤던 상대방의 모습이 원래 그 진짜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낯선 곳에 갈 때 그 흥분, 긴장됨 그런 것들이 이게 상대방이 좋아서 긴장되고 흥분되는 건지 그냥 내가 흥분돼 있는 상태인 건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저는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만나세요. 일단 서울에서 좋은 만나세요. 마음을 가지고 네. 일상에 돌아와서도 한번 그렇죠. 만나봐라. 네. 제주도에서 봤던 그의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일까 혹은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의 모습일까 나의 환상일까 직접 만나서 몇 번 보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죠. 뭘 어떻게 해요? 만나세요. 아니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 두 개의 감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뭐 안정적인 사랑의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나서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사랑으로 가는 단계들을 잘 밟아 나가시면은 그냥 호감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쵸.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운명적인 사랑은 본인이 만드시는 거니까 자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때? 꼭 우리 명 기자님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참고로 다음 휴가 때는 우리 명 기자님 꼭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로 놀러 가시기를. 저 약간 파리 이런 데서 말했어요. 아,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네. 친구 사이에 생긴 고민이라고 그래요. 친구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런 게 오히려 또 친구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친한 친구일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친하면 이제 뭐 다 나의 마음속 흉금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중마고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친한 친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또- 원래 친한 친구하고는 함께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작업하면 오히려 안 되고. 거래처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친하기 때문에 하기 불편한 경우가 맞아, 꽤나 맞아. 많거든요. 네. 진짜 그런 거 자, 같아요. 명 기자님이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진짜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어서 마음이 진짜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10만 원 축의금을 했고요. 친구한테 놀러갈 벌써 쪼잔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뒤로 친구가 놀러가게 될 일이 생겨서 커피 머신을 선물했습니다. 문제는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작년에 시집을 간 그 친구가 이미 10만 원을 받았던 그 친구가 저한테는 5만 원을 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들이를 했거든요. 두루마리 휴지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커피 머신을 했는데 이 달랑 휴지라니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뭐 경제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워낙 사는 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그 친구 SNS에 들어가 보면 결혼 전보다 더 돈을 펑펑 쓰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샵에서 내일로 기분 전환. 역시 기분 전환에는 내일이지. 사랑하는 여보랑 주말 호캉스. 여기가 천국. 백화점에서 줄 서서 데려온 뉴 가방. 넘나 예쁜 것. 아니 새로 네일 받은 사진이며 호캉스 사진, 신상 립스틱에 가방까지 전혀 생활이 어렵다거나 돈이 쪼들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친구 사이에서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저 이상한 걸까요? 아니 이거는 화날만 하네. 이거는 뭐 친구 사이의 고민 약간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축의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본인이 받은 액수를 다 적어서 기록을 해놓고 다시 할 때는 그 금액에 맞추거나 오히려 좀 더 얹혀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생각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SNS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빈정 상하지, 마음 열불이 상하지. 난 거죠. 마음 네. 상하지. 근데 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분들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NS에 1년에 한 번 혹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걸 마치 매일 하는 것처럼 올리시기 가장 때문에. 행복한 기억과 그렇죠. 가장 즐거웠던 것만 올리는 거죠. 이 친구가 뭐 정말로 1년에 한 번 내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호캉스라는 거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찍고 다시 반품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들키기 싫으니까 그런 본인의 생활을 좀 이렇게 포장한 건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좀 부족한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친구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요. 계산뿐만 아니에요. 뭐 수저젓가락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그걸 뜯지도 않고 가만히 놀다가 다 뜯어놓으면 신나게 먹고 치우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런 친구들이 근데 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지
안 와서 고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 나이에 뭐 최소한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는 뭐 알아서 나이에 해야 되는 당연히 얘기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고칠 생각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한 거죠. 저는 이 사연 보내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네. 뭐 과거에 친했을진 몰라도 꼭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다. 네. 현실적인. 아, 그럼요. 이분한테만 그러지 않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으시다면은 앞으로 친구들이 좀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가능성 크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친구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만 이랬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아마 거의 모든 분들한테 비슷하게 했을 거고요.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보다 그 친구분이 이 방송을 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봐도 본인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저런 애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저런 애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나 친구 끊을 가능성 거야. 크다고 봅니다. 네. 방송 보면서 그러시겠죠. 아이 답답하게 왜 저런 애랑 친구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조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쪼잔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이제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친하니까 더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거에도 고마워 미안해 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쪼잔해 보이고 쪼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매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지켜야 된다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뭐 가족인데 혹은 친한데 친구인데 야 말 안 해도 알잖아. 몰라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연 보내신 분은 전혀 그럼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아이, 그럼요.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대인관계가 꽤나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관계 가지치기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저절로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20대 분들,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맞아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멀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굳이 잡으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인간관계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보내신 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친구를 너그럽게 생각하실 자신이 없거나 감당할 자신이 없으시면은 친구 관계를 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7년 차로 와이프와는 전우회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를 지나서는 특별히 싸울 일이 없지만 저는 차라리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한 번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쯤 귀가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잘못했지. 야 여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써. 나 양재진은 술을 마시고 다시는 새벽 2시 이후 귀가하지 않겠습니다. 사인도 했고 각서도 썼으니까 이제 꼭 지켜야 돼. 알았지? 알았어. 이렇게 쓴 각서로 책 한 권쯤은 거뜬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서는 주로 술 먹고 귀가 시간이 늦었을 때 쓰고요. 비상금을 걸렸을 때도 각서를 2번쯤은 썼던 것 같습니다. 각서를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있노라면 7살 난 아들과 내가 뭐가 다른지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지키지 않을 각서를 계속 쓰고 있는 저나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각서를 계속 쓰게 하는 와이프나 대체 저희 와이프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부인께서 왜 그러실까요? 안 지키니까 그러지, 안 지키니까. 그래 부인이 뭐가 문제야? 지금 여기 제가 막 줄 쳐놓은 게요.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분. 전후에도 기분이 나쁘고 새벽 4시에 술 먹고 새벽 4시에 귀가하는 법이 어딨어요. 전 그 다음 각서가 더 재밌어요. 각서 내용이 새벽 2시 이후에 귀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관대해 이 와이프. 이게 아마 상습범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7살 아들하고 똑같지 뭐 이게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사연 보내신 말을 분이 들어야지. 하신 얘기 네. 대체 저희 와이프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착하신 것 같아요.
각서를 쓰면서 싸우지는 않고 각서를 쓰면서 기회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부인분께서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아 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각서 반성문이라는 거는 네.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씀으로써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 안 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건데 이분도 약간 좀 각서만 쓰면은 넘어가니까. 좀 넘어가니까 좀 요거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쓰라고 하면은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7살 난 남자 소년과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싸우니까 그냥 내가 져준다. 일단 각서를 안 쓰는 순간 싸우기 이전에 잔소리가 한 바닥 오겠죠. 그리고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각서를 쓰라고 했을 때 넵 하고 딱 쓰고 사인하고 나는 자, 넵 이러면 더 열받을 것 같은데. 나는 자, 넵 이러면 더 열받을 것 같은데. 뭘 알고 지금 넵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어우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루프에 빠지기 전에 각서 쓰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못했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원래 여기서는 각서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럼 뭐 잘못했지? 그럼 미안해. 뭐가 뭘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술 먹고 늦게 온 거. 아는 사람이 그래? 아우. 이 각서라는 게 사실 이 사연을 보낸 남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본인 자기 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약속 받을 때만큼 내 남편을 믿어주고 싶으니까 이 각서 받는 거 아닐까요? 그냥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7살 난 아들 대하듯이 남편을 그 심리적인 남편 신경받는 계속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널 대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걸까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남편분께서 먼저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들 둘 있는 아빠고 각서를 쓰면서 7살 난 아들과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생각이시면 본인이 왜 각서를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쓴 각서가 책 한 권이 되는데도 나는 행동에 변화가 없는 건지 좀 생각을 잘 해보셔서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분께서 아마 상습적으로 술 드시고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술, 친구 다 좋죠. 다만 가장 나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리고 균형의 축 중에 하나인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고 지킬까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까도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해결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원장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봤어요. 네. 좀 사실 누가 이렇게 고민을 말했을 때 내 고민에 공감해주고 좀 들어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사실 상담 기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환기라고 그래요. 환기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군가한테 내 속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 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아주 화끈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치 뭐 해결책을 주는 것 이상으로 이제 들어주기만 해도 그럼요. 좀 감사하죠. 저희도 감사해요. 너무 이런 저희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같이 공감해 함께 욕도 주셔서.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오늘의 심리 중에서 두 분이 특히 이제 우리 명 기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그리고 조아 아나운서님이 가장 기대하셨던 네.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왔는지 우리 조은날의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위로 누나가 셋이 있어서 그런지 섬세하고 조용조용 여성스러운 편입니다. 기념일이며 제가 지나가다 흘린 말까지 기억해뒀다가 잘 챙겨주기도 하는 그런 멋진 남자친구인데요. 한 번은요, 회사에서 컵을 깨뜨렸는데 깨톡을 주고받고 있어서 깨진 컵 치우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퇴근길에 머그컵을 사다 주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다툼 없이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차를 사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자친구가 차를 사면서부터 저는 그동안 봤던 남자친구와 동일 인물이 맞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단속 카메라만 없으면 속도를 높이고 쌩쌩 달리는 건 물론이고 앞차 뒷공무니를 바짝 따라가며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라면 차선을 수십 번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니 어떤 양아치 새끼가 주차를 이따위로 해놨어.
자기야 그냥 다른 데다 하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오고 그래. 아 자기가 놀랐어? 아 미안. 아 그래도 야 저 차가 주차선 한쪽 받고 있으니까 우리 차 세우기 너무 좁잖아. 저런 새끼들은 아주 그냥 차가 한번 긁혀봐야 정신을 차리지. 빈자리가 많은 주차장이라 꼭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옆차가 급하게 끼어들기라도 하면 와 열받네. 빵빵 어디서 운전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열받은 거예요. 빵빵 막 이렇게 들으면 빵빵 어디서 운전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열받은 거예요. 빵빵 막 이렇게 들으면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차를 몰기도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180도 달라지는 제 남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운전할 때만 난폭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원래. 아니, 작가님이 어머 저라면 이별도 고려해볼 만한 문제 이렇게 응. 써주셨는데 난 내가 이래. 난 내가 이래. 저는 앞에서 운전을 너무 매너 없게 하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그거 막 욕도 하고 그러세요, 막. 욕도 하죠. 클락션도 막. 클락션도 하고. 빵빵. 나도 나의 심리가 궁금하다. 왜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가? 궁금하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재밌는 게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 전혀 화를 낼 것 같이 화를 내지 않게 생긴 분이라든지 아니 평상시에 너무 다정하거나 너무 젠틀했던 분들이 차에 타서 운전대만 잡는 순간 성격이 팍팍 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차 안이라는 곳이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군다나 특히 이거 틸팅이라고 그러나요? 썬팅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엄청나게 진하게 해놓잖아요. 차라는 독립된 공간 속에서 이 차만 비춰질 뿐이지 사람들에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나는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익명의 공간에 있다 보니 인터넷 댓글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이 평소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에 응답하신 분들이 60%.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이 익명성 때문에 차에서 난폭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 이렇게 화내신 분들 6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화를 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또 남들이 자기한테 화내면 또 못 참을.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매너 없이 저렇게 매너 없이 나는 일단 매너 없이 운전을 하지 않아. 어. 근데 내가 만약에 매너가 없었다 이러면 저는 깜빡이를 켜서 항상 미안함을 표시를 합니다. 참 위험한 분이세요. 손도 이렇게 내밀어주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내로남불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네. 나는 클락션 팍 엄청 크게 하면서 남이 빵빵 하면 괜히 화내고. 그럼요. 이게 정말로 빵빵거리고 클락션 누르고 뒤에서 하이빔 비추고 막 삿대질하는 인간일수록 누가 자기한테 그러면 그걸 못 견뎌요 절대로.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네. 사회를 위해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회랑은 관계가 없고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여기 사연에 나온 남자친구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익명성도 있고 또 하나 성격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분이 재밌는 게 또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 컵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캐치해서 컵을 사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사연 보내주신 분은 덜렁덜렁하고 좀 덤벙대는데 그걸 다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도나 긴장도 높은 쪽. 예민하신 분. 굉장히 예민한 쪽. 더더군다나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주차하고 운전 뭐 하면서 막 욕하고 하시는 걸 보니 이분은 강박적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남자분. 강박적 성격이라는 게 불안도나 긴장도 높은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 내 주변 사람, 내 주변 환경을 다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누가 함부로 앞에 껴든다. 이건 참을 수가 없고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한쪽을 물려서 주차를 해놓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렇죠. 화가 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공격당하는 아까 거죠.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조 기자님이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조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사실 이런 강박적 성격의 분들은 좋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정의의 사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안 지키는 거 못 견디고 노약자석에 젊은 친구 앉아있는데 양보 안 하는 거 못 견디고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화를 내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 아마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런 경우에 왜 우리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성향도 좀 어떻게 통하나요? 근데 사실 네. 이제 방송에서 혹은 네. 언론에서 맨날 언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못된 표현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용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는 정신과적인 정식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그래요. 병명부터가 무섭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가 빵 터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가라앉을 때까지 기억이 안 나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만 잘 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충동들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욱하는 성격이야, 다혈질이야. 뭐 본인 스스로도 뭐 난 분노 조절 장애 같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그런 분들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땐 되게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해져 참는 버렸네.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깐난아기를 잘 맞아요.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깐난아기인 상태에서는 사람은 본능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을 필요를 못 느끼고 참는 법을 전혀 몰라요. 아기는 전혀 안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참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참는 연습과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채 어른이 돼버린 사람들이 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사회화가 덜 됐다. 그러니까 정신적 성숙이 덜 된 거죠. 정신적 성숙. 네, 미성숙하다고 표현합니다. 네, 아직 아니, 어리다 한마디로. 몸은 안 어린데 정신만 어린 거. 아니 누가 몸도 어리다고 했냐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충동을 좀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당연하죠. 있다는 게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참는 연습을 하면 인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참는 연습을 안 한 채 난 못 참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자랑이 아니란 얘기고. 맞아.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뭐 되게 섬세하고 어쨌든 뭐 평소에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이런 성격이시라고 하니까 한번 일단 잘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네. 되게 예민한. 네. 그러니까 섬세하다는 거 아니면 잘 챙겨준다라는 거는 예민하다는 거하고 동의어예요. 다만 다른 모습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사연에 파이팅 넘치는 친구. 그렇죠. 네, 보통 그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예민하기가 힘들어요. 섬세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잘 챙겨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성격을 참을 거냐? 아니면 이 성격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럼 섬세함을 포기하거나.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치려면 본인이 고쳐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 화내지 마세요. 네. 운전은 잘 잘하시고요. 운전하면서 너무 화내지 아니, 마시고. 제가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건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정의가. 나 먹인 거지 지금. 나 먹인 거지 지금. 이제 알았어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디예요? 보세요.